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네요. 3, 4월 첫 시간인데 오늘 공부하는 내용은 시험에 3문제, 4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출제 빈도로 보면 가장 낮은 편입니다. 다음 주부터가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오늘 공부할 내용이 가장 어렵기는 합니다. 용어의 정의, 총칙이 민법도 총칙이 어렵고 공인중개사법도 총칙이 어렵습니다. 총체적 규칙이 총칙입니다. 그 다음에 본문이 있고 보칙, 보충적 규칙이 있고요. 그런데 총칙이 전부 이 법 전체에 쓰이는 거니까 가장 어려운데 용어정의 특히 관념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해석상의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 공인중개사 제도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부분은 시험에는 별로 안 나오지만 그래도 꼭 알아야 될 내용들입니다. 우리 교재 43페이지에 보면 공인중개사 법령이 법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는데 시행령을 다른 말로는 대통령령이라고도 합니다. 대통령 명령의 줄임말입니다. 대통령령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시행규칙을 각부, 부령인데 각부 장관 명령인데 우리는 주요 부서가 국토교통부니까 국토교통부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다 합해서 법령이라고 합니다. 법령. 그래서 공시법령 이렇게 하죠. 공시법령이라고 하면 공시법만 하는 게 아니라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포함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률은 포괄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령 또는 시행령 같은 말입니다. 시행령은 세부적 내용을, 시행규칙 또는 국토교통부령은 아주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세부적인 걸 규정하기는 쉽지 않죠. 법은 개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회 통과되어야 하니까 그렇죠. 법률은 국회에서 만들고 시행령은 대통령이 만들고 시행규칙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듭니다. 장관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에 돼 있고요. 공인중개사법은 시행규칙까지 다 시험 범위고 그러나 다른 과목들은 예를 들면 공법 같은 경우는 우리는 법조문을 다 합하면 119개 조문입니다. 근데 공법은 2000개 조문도 넘을 겁니다. 아마도 세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법 같은 거는 법률, 시행령 위주로 출제되고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시행규칙 아주 세부적인 내용도 시험에 출제됩니다. 법조문이 몇 개 안 되니까 119개 조문이잖아요. 다 합하면 119개 조문인데 우리 시험이 여기서 28문제 정도 나오니까 30문제 나온다고 보면 오지선다행이면 150개 지문이 시험 범위잖아요. 근데 119개밖에 안 되니까 그냥 조문 하나하나가 다 시험 지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거는 암기를 다 해야 됩니다. 법조문은. 뭐 암기를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수업을 들으면 자동적으로 암기됩니다. 공인중개사법은 따로 예습 복습 안 해도 모든 수업 다 들으면은 나머지 예습 복습한 것보다 나중에 점수 더 잘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심려치 않으셔도 됩니다. 한 과목 없다 생각하시고 그 대신에 강의는 모든 강의는 다 들어야 되겠죠. 안 듣고 갑자기 나중에 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지금 듣고 잊어먹고 거듭되는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내일 이제 특강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면 그걸 다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중요하거나 이런 부분이 시험에 많이 나오거나 앞으로 어디를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방향을 잡을 수 있겠죠. 미리 전 범위를 한번 보면 다 알기는 쉽지는 않지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자, 44페이지 역시 법적 성질도 시험에 거의 나오지는 않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서는 일반법이고 민법에 비해서는 특별법입니다. 따라서 일반법, 특별법은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 개념입니다. 때로는 일반법, 때로는 특별법입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이유는 일반법하고 특별법이 서로 충돌했을 때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특별법을 먼저 적용합니다. 그러면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서 일반법이면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서 특별법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업, 지역농협, 그 다음에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관리기관,
그 다음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산림조합 이런 게 산림조합법에 의한 지역산림조합 이런 게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입니다. 그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우리 중개업을 하려면 자격증 따가지고 등록을 해야 되는데 특별법을 적용받는 지역농협은 등록 안 해도 됩니다. 자격증 없어도 됩니다. 지역농협 시골에 지역농협 이런데 이제 옛날에는 개업공개사 없고 하니까 중개를 해주고 했는데 지금은 거의 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시험에도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은 중간법이다. 중간법. 중간법이라는 말은 뭐냐면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이라고 합니다.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이라고 부르고요. 어느 수험생들 다른 학원에 보니까 사법 하더라고. 그 중개사법을 줄여서 사법이라고 하더라고.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제 과목을 사법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사법은 이게 뭐예요? 사생활을 관리하는 법입니다. 사법.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게 사법입니다. 대표적인 게 민법이죠. 그래서 민법은 처음에 공부할 때는 쉬운 것 같지만 파면 팔수록 사생활은 복잡하잖아요. 어렵죠. 사생활이니까 전부 판례로 규정되어 있잖아요. 일일이 사생활을 법조문으로 다 규율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공법은 개인과 국가 등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이라고 합니다. 공법. 사적인 게 아니라 공적인 관계를 규율하는 게 공법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부동산 공법, 공법은 헌법, 행정법, 형법 이런 게 다 공법입니다. 그래서 형법은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 공법이기 때문에 만약에 죄를 지어놓고 자수하면 처벌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자수해도 처벌받는다고요. 개인과 개인 간에 합의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 피해배상 해주고 뭐 다 해도 처벌받습니다. 공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단 양형의 참작은 정상을 참작할 뿐이에요. 조금 형량을 조금 줄여줄 수는 있지만 처벌은 한다고요. 아무리 자수를 해도. 공법입니다. 형법도. 헌법도 공법입니다.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공법은 부동산 공법이 약 350개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나오는 건 6개 법률만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사법, 공법 중에서 뭐가 공부하기 더 쉬워요? 일반적으로 보면 공법이 쉽죠. 공법은 판례 없다고요. 그냥 막말로 암기를 해도 된다고요. 근데 사법은 암기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일반 사생활을 다 암기할 수는 없잖아요. 좀 생각을 하면서, 물론 공법, 사법도 민법도 50%는 암기를 해야 되지만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공법은 하면 할수록 쉽고 민법은 하면 할수록 어렵습니다. 근데 공인중개사법은 이 사법하고 공법의 중간에 있는 중간법, 혼합법 또는 사회법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도 99%는 공법입니다. 딱 사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개계약이 사법입니다. 중개계약을 일반인들한테 중개계약이라고 하니까 중개계약을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만 일반인들은 이거 매매계약서 이런 거 매매계약 이걸 중개계약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중개계약이라는 거 의뢰인과 개업공개사 간에 맺는 계약입니다. 의뢰인들끼리 맺는 계약은 거래계약이라고요. 중개계약은 우리 집 팔아주세요. 팔아드리겠습니다. 이게 중개계약이라고요. 그러면 손님이 우리 집 좀 팔아주세요 하는데 개업공개사가 싫어요. 못 팔아주겠는데요. 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계약이니까 아니라고요. 계약이라는 거는 이건 사법적 요소니까 개인 간에 합의가 돼야 된다고. 청약과 승낙의 여사표시가 합치되어야 되고 합의 안 되면 못 해줘도 되는 거예요. 안 해줘도 돼요. 근데 나머지는 다 공법적 요소니까 사무소 옮기는 것도 자기 사무소 자기가 옮겨도 마음대로 옮기는 게 아니라 신고해야 되고 옮겼다고 신고해야 되고 휴업, 폐업 내 사무소 그냥 내 마음대로 문 닫는데 네가 왜? 그건 개인 간의 사정이고 공법이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미리 휴업하려면 문 닫으려면 폐업하는 경우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공법이라고요. 부동산 공법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땅에다 내 건물 짓는데 내 마음대로 못 짓고 뭐 금폐율 몇 %, 용적률 몇 % 해가지고 청수도 내 마음대로 못 짓죠. 건축 허가 받아야 되고 주택법상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공법이라고요.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중간에 이 공법과 사법의 중간에 있다고 해서 중간법, 물론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이거는 알고 있는 게 공부하는 방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국내법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베트남 다낭에서 저는 황금부동산 이렇게 간판 달아놓은 거 봤어요. 한글로. 중국에서도 한글로 간판 달아놓은 거 봤고요. 뉴욕 뉴욕에서도 복덕방이라고 간판 달아놨더라고. 너무 충격받았어요. 우리나라도 복덕방이라고 간판 달아놓은 데는 없죠. 아직 지금. 근데 뉴욕에 복덕방 이렇게 간판 달아놨더라고요. 한글로. 그것도. 예, 그래서 뉴욕이나 LA 이런 데 가면 한국 한식 진짜 잘하더라고. 맛있게. 우리나라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해요. 진짜로. 중국 같은 데서는 뭐 잘한다는 건 못 느꼈는데 하여튼 미국은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식을.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자, 어쨌든 이 국내법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만 적용된다. 외국에서 그래서 제가 베트남에서 하고 있는 사람한테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아니 없는데요 이러더라고요. 그래도 처벌받아요 안 받아요? 우리나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국내법이니까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만 적용되고 외국에서 중개업을 하더라도 그 나라 법률에 저촉될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니라고요. 예, 국내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제법이 아니고 국내법. 자, 47페이지. 이것도 최근 10년간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최근 10년간 시험에 안 나온 거는 신경을 크게 안 쓰셔도 됩니다. 여기까지는 아직 시험에 거의 안 나온다고 보면 되고요. 암기 프린터 1번에 있습니다. 이거는 암기를 해야 됩니다.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라고 했는데 공인중개사는 그냥 자격증만 딴 사람이에요. 자격증 따가지고 장롱면허 가지고 있는 사람도 공인중개사거든요. 저도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데 공인중개사는 아무런 업무를 할 수 없어요. 사실 용어정의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 안 맞다고. 용어정의하고 목적하고. 제가 볼 때 논리적으로 따지면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라고 하는 게 맞아요. 논리적으로 보면. 근데 시험에 논리적인 게 나오는 게 아니라 뭐라고 나오냐면 시험에는 명문으로 규정된 목적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요. 명문으로 규정된 목적이 아닌 것은, 즉 법조문에 있는 목적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말은 좋지만 뭐 공신력 제고 이렇게 하면 X고요. 전문성 제고니까 공신력 제고하면 X.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는데 중개 업무를 육성한다. 중개업자를 육성한다. X. 국민경제 이바지인데 공공복리, 국민재산권 보호, 이걸 X다 해놓으니까 또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게 X는 아니고요. 제가 말하고 지금 다르게 말씀을 드리는데 공공복리 이렇게 하면 X입니다. 건축법의 목적에 보면 공공복리라고 나와 있어. 공법 목적에 다 공공복리가 많이 있어요. 공법은 공공복리를 위해서 여러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개인을 희생시킬 수 있는 게 공법이죠. 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나는 절대 도로 만드는 거 반대한다. 절대 내 땅은 내줄 수 없다 하면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게 공법이잖아요. 그 공공복리, 국민경제이바지, 국민재산권 보호가 의미상 같은 뜻입니다. 그러나 같은 뜻이지만 명문으로 규정된 거는 국민경제이바지니까 공공복리 이렇게 나오면 X라고요. 암기 프린트 1번에 있습니다. 요거는 시험 보기 전에 꼭 암기를 하고 그 암기 프린트 보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는 10년 동안 안 나온 것들은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명문으로 규정된 목적이 아닌 것 모두 아닙니다. 8개 다 모두 다. 법조문에는 없다고요. 말은 좋은 말이죠. 토지 공개념 이런 거 말은 좋은 말입니다. 근데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자, 이제 용어의 정의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험에 나옵니다. 앞에 거는 사실 사전 배경 지식이고요. 50페이지에 있습니다. 용어의 정의. 특강할 때도 이거 내일 암기 프린트하고 기본서도 가지고 오세요. 기본서 어차피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있는 것보다는 기본서 보는 게 나으니까. 제가 이 강의 교환에 기본서 페이지도 한 절반은 적어놓고 절반은 안 적었어요. 저도 하다가 그 만들면서 다 안 적어놨는데 안 적어놔도 제가 같이 보면서 책 찾을 수는 있으니까요. 거의 70% 정도는 책 안 봐도 암기 프린트에 있는 것만 가지고도 풀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자, 중개입니다. 이거는 마음기 프린터에는 없는데 옛날에 넣었다가 빼버렸는데, 이 중개는 이 용어정의라는 것은 국어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이 법에서만 쓰는 용어입니다. 국어사전적 의미면 굳이 용어정의 할 필요 없죠. 국어사전 찾아보면 되니까. 그래서 국어사전에 중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운데 중자, 끼일깨자, 사람인자가 다 있잖아요. 사람들 가운데 끼어서 사이에서 소개하는 게 중개입니다. 그냥 말 뜻만 보면, 한자 뜻만 보면. 아무거나 소개하면 중개라고요. 국어사전적 의미는. 그렇지만 공인중개사법에는 아무거나 소개하면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중개대상물을 소개해야 되고요. 그것도 중개대상물이라 하더라도 거래 당사자 간에 소개를 하는 게 중개이지, 소개 안 하고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매매 계약을 하는 경우는 중개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매매, 교환, 임대차 뿐만 아니라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 이 공법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법은 하면 할수록 쉽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법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밖의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해서 다 밑에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없다고. 이게 해석상 문제니까 이게 뭔지 명확하게 규정이 없어요. 시행령에도 없다고요. 근데 판례가 있습니다. 또 판례에 없는 것도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해석상 문제되는 게. 그래서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 밖의 권리 이거 빠졌다고 X라고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행위를 알선하는 게 중개이다. 그 대표적으로 이제 권리금은 중개상물이 아니라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권리금을 알선해도 중개가 아니고, 권리금 알선해도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권리금 알선하고 받는 돈은 중개보수가 아닙니다.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뭐 최대 0.9%밖에 못 받는다 이런 규정을 적용 안 받는다고요. 그래서 권리금 알선하고는 10% 받아도 불법이 아니라고요. 커미션을 10% 받아 먹어도. 만약 중개라면 중개보수는 최대 0.9%밖에 못 받잖아요. 중개 대상물은 개업공인중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대상물이 중개상물이고, 중개상물이 아닌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아무나 해도 되는 것도 있고, 아예 아무도 못하는 것, 아예 거래를 못하는 것도 있고, 아무나 중개도 되는 것도 있다고. 중개상물은. 중개상물이 아닌 것은, 중개대상물은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권리금은 중개상물 아니니까 아무나 소개해도 상관없다고요. 아무나 소개하고 돈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다. 네, 중개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하고, 지금 이 그 밖의 권리를 적어놨는데요. 이거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이거 전부 민법 내용입니다. 민법. 그 지금 2차만 응시하신 분이 올해 22만 8천 명 작년에 합격했습니다. 1차만 합격하신 분 2만 8천 명. 그 올해 최종 합격자가 한 15,000명 정도 뽑을 가능성이 있어요. 15,000명 중에서 5,000명은 동차 합격자입니다. 그러면 2만 8천 명 중에서 18,000명은 불합격자가 나온다고요. 2차만 보시는 분 중에서. 통계상 그래요. 그래서 저도 2차만 봤는데 엄청나게 압박감이 심하더라고. 집에서 또 떨어졌냐 이렇게 할까봐. 제가 3번째 붙었거든요. 3번 봐가지고 시험. 세 번 봤구나. 8회, 9회, 10회. 3번 봐가지고 10회 때 됐으니까 집에서 또 떨어졌냐 이러면 그 엄청나게 스트레스가 심하더라고. 압박감이. 그래서 진짜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는 거의 뭐 학원에서 맨날 1등 하고 이랬어요. 그 1등 해가지고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1999년도에 1등 하고 그래가지고 그 학원에서 시험 보자마자 그 다음 해 강의했어. 그러니까 그 다음 해에는 같이 수업 듣던 사람이 제가 강사되고 듣고 있고 그러니까 되게 민망하더라고. 진짜 강의하기도 더 힘들더라고요. 바로 원장님이 강의해보지 않을 거냐 하길래 한 대에서 회사도 잘렸고 이제 뭐 할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회사 그만두고 6개월도 안 쉬고 바로 뭐 실업급여 타먹으면서 강의했어요. 옛날에는 강의를 해도 뭐 이게 세금 같은 건 안 냈거든요. 신고도 안 하고 옛날만 해도.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다 무조건 원천징수하고 세금 떼고 줘요. 월급 주도. 그 당시는 세금 떼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몰랐어. 직장 다니는지도 모르고 계속 국민 그 실업급여 타먹었어요. 제가 9개월이나 6개월 타먹고 또 3개월 더 연장해가 타먹고 이런 게 있었다고요. 예? 불법이라도 공소시효 다 지났어. 이미 지금
지금 뭐 벌써 한 30년 전의 일인데 뭐 벌써 전 지금 국민연금 타먹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 일하면서 타먹으면 당연히 그렇겠지. 근데 옛날에 세금을 안 떼니까 그냥 알 수도 없었다고 이 초창기 때는. 옛날에는 부동산도 마찬가지였어요. 양도소득세 있는 거 한 푼도 안 내고 그냥 뭐 그대로 그날 하룻밤 자고 나서 2배씩 남겨 먹고 넘기고 뭐 이랬어요. 그냥. 지금은 그럴 수가 없죠. 지금은 뭐 세금 다 내야 되잖아요. 그때도 불법이었어. 그럼 그때는 불법 아니었냐 하면 그때도 불법이었어요. 그러나 이미 공소시효는 다 지났어요. 자, 그 밖의 권리가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뭐 이런 것들 이게 민법에 있는 권리죠. 다 이거 중개상 권리라고요. 특히 이제 시험에 10번 이상 나온 게 저당권 등 담보물권입니다. 저당권 등 담보물권은 중개상 권리에 해당되고 그 저당권이 비록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이게 판례가 형사사건 판례거든요. 이게 판례인데 형사사건 판례죠. 판례가 있나요? 거기 51페이지에 보면 판례 있죠. 51페이지 중간에 기본서 판례 있잖아요. 그 맨 밑에 보니까 96도라고 돼 있잖아요. 도 사건 번호가 도가 형사사건이고 다가 민사사건이 민법 판례 보면 다라고 나와 있죠. 다 앞에 그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뭐 말 안 할 거예요. 앞에 96은 뭐냐면 이게 사건부 96년도에 접수됐다는 이야기 대법원에. 그리고 도는 형사사건이고 1641은 1년 번호가 1641이니까 1641번째 접수됐다 뭐 이런 1년 번호예요. 그 96년도에 접수돼가지고 96년도 9월달에 판결이 나왔네. 그래 보통 뭐 이게 한 2년씩 3년씩 있다 판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해 바로 나왔네요. 자, 이게 뭐냐면 유력 정치인이 은행 융자를 수백억 한 200억 제2금융권에 있는 융자를 제1금융권으로 갈아타게 해주고 금리가 많이 차이 나잖아요. 제2금융권 비싸잖아요. 제1금융권으로 갈아타게 해주고 7억인가 이렇게 받아먹어서 커미션을. 그래서 결론은 형사사건으로 무등록 중개업자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판례예요. 왜? 저당권 이게 뭐 은행 대출 알선하는 게 은행에서 공짜로 해주는 게 아니라 건저당 설정 담보로 잡고 해주잖아요. 건저당 설정 등 건저당이나 저당권이나 유사한 거니까. 그래서 건저당 설정을 알선하는 건 중개다. 중개를 업으로 반복하면 중개업이다. 무자격자가 했다면 무등록 중개업자다. 그래서 형사처벌 받는다. 이런 판례라고요. 그 교육공개사는 알선하고 커미션을 받아먹어도 제가 옛날에 할 때 0.3% 커미션 받아먹었어요. 국민은행 이런 데서. 요즘은 뭐 조금 내렸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요즘은 안 해봤는데 제가 3억 알선하고 90만 원 받아먹었다고요. 바로 은행에서 다음날 아침 오전 9시에 바로 입금되더라고요. 제 통장으로.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하면 각 은행에서 대출 상담사들이 다니면서 통장 만들어라고 그래요. 각 그 은행 거 만들어놔야 돼. 그래서 소개하면 그 바로 아침에 대출 실행되면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입금된다고요. 받아도 돼요. 그 중개보수니까. 근데 무등록 중개업자는 받으면 처벌받는다. 형사처벌받는다는 판례라고 이게. 그 우리 기본서 55페이지 중간에 있는 판례가. 자, 그 다음에 환매권입니다. 환매권. 거기 52페이지 박스에 있네요. 52페이지 메뉴에 있네요. 환매권. 메뉴에 9번에 보니까 환매권은 소유권 이전 계약에 부속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환매권의 취득행위는 중개행위 대상 범위에 포함되기는 하기는 곤란하나 등기된 환매권은 이전이 가능하므로 중개상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등기된 환매권은 양도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등기 안 된 거는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그냥 환매권이라고 하면 중개상 권리 된다고 해야 돼. 그냥. 등기되어야만. 그렇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돼 있어야 되죠. 등기 안 돼도 자기들끼리만 약속할 수도 있겠죠. 그냥 말로. 지금 만약에 이거 내가 돈 다 갚으면 다른 데 팔면 안 되고 반드시 나한테 다시 되팔기로 말로만 약속할 수도 있겠죠.
그 시험에는 등기된 환매권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그냥 환매권 이렇게 나왔어요. 어쨌든 환매권도 다시 살 수 있는 권리가 환매권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데 민법에서 내용이 요것만 다 설명하려도 민법에서는 엄청나게 긴 내용인데, 그리고 유치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요 세 개는 성립에는 중개 개입 여지가 없고 이전 양도할 때에는 중개상 권리에 해당이 된다. 유치권이라는 거는 이건 유치권 성립 중개해줄게 이렇게 할 여지는 없다고요. 유치권이라는 거는 세탁물 맡겼는데 세탁비 안 주면 세탁소 주인은 세탁물 안 내주고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권리. 시계 수리 맡겼는데 시계 수리비 안 주면 시계 안 내주고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권리. 집 수리했는데 집 수리비 안 주면 그 집에서 안 나가고 꽉 잡고 있을 수. 유치권이라 할 때 유치는 유치장 할 때 유치 같은 뜻이에요. 한자가 꽉 잡고 있을 수 있는 권리 이 뜻이라고 유치권이라는 말이. 그래서 유치권 성립에는 개입 여지는 없습니다만 이전 양도할 때는 개입 여지가 있다. 그래서 시험에 6회 때 11회 때 나왔는데 6회 때는 중개상 권리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11회 때 서울행정법원에서 중개상 권리로 바뀌었어요. 유치권도 일신 전속적이 아닌 재산권으로서 피담보채권과 함께 이전이 가능하고 부동산 유치권이라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이런 판례가 있다고요. 그래서 시험에 그냥 유치권 성립인지 이전인지 아무 말 없이 그냥 유치권이라고만 해도 중개상 권리에 해당된다라고 해야 됩니다. 시험에 기출문제 나온 걸 보면 유치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법정이라는 말은 법률의 규정 줄인 게 법정입니다. 법률의 규정 줄임말이 법정. 법정지상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보니까 성립 자체에는 개입 여지가 없겠죠. 민법 366조 이건 민법 시험에 거의 나옵니다. 민법 시험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나대 뒤에 저당권 설정 후 건물 신축 이런 말 들어가면 성립하지 않죠.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이였다가 임의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 소유자는 계속해서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이름하여 법정지상권이라고 합니다. 갑 토지가 있고 갑 건물이 있는데 경매로 임의경매로 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동일 소유였는데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갑은 계속해서 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정지상권입니다. 법정저당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성립에는 개입 여지가 없고 이전 양도할 때는 개입 여지가 있다. 이거 저당권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당권이 그래서 민법 시험에 이런 거 물건이 14문제가 시험에 나와요. 8개 물건이 14문제가 나오죠. 8개 물건 중에서 점유권 제외하니까 7개 물건에서 14문제 나와요. 그럼 평균 2문제씩 출제된다고 민법에서. 그러면 저당권하고 전세권하고 뭐가 시험에 많이 나오겠어요? 민법에서. 그럼 저당권과 지역권 중에서는 뭐가 많이 나오겠어요? 모든 시험은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부분이 나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중개할 때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게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결론은 전세권은 저 이때까지 태어나서 이때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전세권 설정 등기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저당권은 엄청나게 많이 해봤어요. 건저당이나 저당권이나 사실상 같은 의미죠. 은행 융자 받으면 다 저당권 등기부에 다 담보로 잡잖아요. 등기돼 있잖아요. 저당권 설정 등기는 건저당 물론 건저당을 했습니다만은 건저당 설정 등기는 엄청나게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시험에 저당권이 한 3문제 정도는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민법에. 전세권은 우리나라만 있는 유일한 제도입니다. 전세권이라는 게. 물권은 채권적 전세도 외국에는 거의 없더라고요. 일부 국가에서 미국도 뭐 인도 이런 데 일부 조금 있기는 있다더라고요. 일부는. 미국 같은 데는 연세로 내는 경우가 많고요. 우리나라도 연세로 받는 게 많아요. 1년 월세를 다 한 번에 받는 경우도 많아요. 미국 같은 데는 월급 받는 게 아니라 주급을 받죠. 일주일에 한 번씩 받죠. 주급, 월급이 아니고 월 한 번 받는 게 아니고. 자, 어쨌든 이게 그 밖의 권리가 어렵다. 이게 법조문에도 없는데 시험에 나오니까 해석상의 문제니까 어렵습니다. 거기 지금 52페이지 박스에 중개행위 대상이다 아니다 적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기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 문제. 자, 기출 문제인데 지역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뭐 다 환매권 전부 중개상 권리 된다고 했죠? 네, 그래서 중개에 해당된다. 맞습니다. 저당권 포함되지 않는 게 아니라 저당권, 건저당권 다 중개상 권리에 해당된다. 그래서 X고요. 그 다음에 중개행위는 사실행위다. 중개행위는 사실행위고 중개계약은 법률행위입니다. 중개행위는 사실행위고 중개계약은 법률행위입니다. 그 맨 밑에 그 51페이지 맨 밑에 적혀 있기는 한데요. 이거는 시험에 자주 나온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중개행위는 사실행위고 중개계약은 법률행위입니다. 민법에서 법률행위, 사실행위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판례고 법조문에는 없는데 중개행위라는 말이 법조문에는 없어요. 중개행위라는 말 자체가. 근데 중개행위를 구분하는 이유는 법제 30조에 보면 개업공개사가 중개행위와 관련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직원이 퇴근해가지고 나이트클럽에서 부킹하다 싸움해가지고 손해 입혀도 사장은 책임 없죠? 왜? 중개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중개행위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 주관적이라는 말 나오면 무조건 X입니다. 우리 주관식 시험이 아니라 객관식 시험이잖아요. 주관적이라는 건 주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주관적이고 객관적은 고객, 손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객관적인 겁니다. 그 주관적 나오면 무조건 X. 우리는 주관식 시험이 아니고 객관식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판례가 이 대표적인 이 판례가 뭐 수없이 시험에 10번 넘게 나왔습니다. 이 지문은. 그리고 판례도 여러 개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판례가 뭐냐면 옛날에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지금처럼 뭐 이렇게 온라인이 폰뱅킹, 스마트폰 뱅킹 이런 거 폰뱅킹 옛날에는 삐삐 있었고 삐삐도 없었어요. 옛날에는 제가 처음 회사 다닐 때 1990년도에 삐삐 있었어요. 제가 좋은 회사 다녀가지고 삐삐 차고 다니고 그랬는데 그러면 뭐 하여튼 그때는 뭐 전화로 보내고 그랬는데 빨리 팔리 뭐 이런 거 말이 안 되니까 그냥 이런 거 뭐 했던 것 같은데 어렴풋이 기억나기를. 어쨌든 그 당시에는 뭐 이런 거 휴대폰 가지고 송금 이런 걸 못하니까 그냥 전화도 없고 그러니까 연락도 안 되니까. 그래서 저도 기억이 나요. 부동산에서 집 있다고 저 산꼭대기까지 한 30분 걸어 올라가가지고 방 하나 봤는데 가니까 이미 나가고 없다 이러더라고. 그때는 뭐 그런 거 엄청나게 많았어요. 지금은 인터넷이 돼 있기 때문에 뭐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전화해보면 다 알죠. 한 30분 가가지고 갔는데 이미 나가고 없다 이러면 미치겠더라고. 진짜 산꼭대기까지. 옛날에 산꼭대기 이런데 제가 2만 원짜리도 살아봤거든요. 산꼭대기 있는 집 방 한 칸 한 달에 2만 원 내고도 어릴 때. 어쨌든 그래서 중개업소에다가 돈을 계약금 같은 걸 맡겨놓고 그래서 매도인한테 전달해달라고 계약금 중도금 이런 걸 그 실장 직원 한 명만 있는데 사장 없는데 그냥 손님한테 전달해달라고 돈을 맡겨놨는데요. 그 직원이 떼먹고 도망가 버렸다고 실장이. 그러면 사장이 책임져야 되냐 이게 문제라고요. 법제 15조 2항에 보면 직원 즉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직원이 한 행위는 사장이 한 행위로 보기 때문에 사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사장 보고 책임지라고 하니까 사장이 뭐라고 말해요. 자식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직원이 돈 떼먹고 가는까지 왜 내가 책임져야 되냐. 내가 떼먹으라고 시켰냐. 그렇게 말하니까 판사가 그건 네 주관적 생각이고 손님 입장에서는 그 직원을 알고 안면에서 맡긴 게 아니라 부동산 간판 보고 맡긴 거다. 그 사장이 네가 책임져야 된다. 물론 떼먹으라고 시킨 건 아니지만 이게 판례라고요. 그래서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자, 맨 마지막에 있는 판례, 이거는 판례인데 이것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공동중개를 했습니다. 공동중개를 했습니다.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습니다. 근데 매도 의뢰를 받은 A 개업공개사가 있고 매수 의뢰를 받은 B 개업공개사가 있습니다.
개업공개사 2명이 개입됐다고요? 자, 근데 확인 설명은 누구한테 해야 돼요? 매도인한테 해야 된다, 매수인한테 해야 된다. 확인 설명 둘 다 거래 당사자에게 설명해야 된다. 답은 매수인에게만 설명해도 되죠. 설명은 설명수 교부는 쌍방이지만, 그러면 이 매수인한테 확인 설명을 잘못해서 손해가 발생했어요. 공동중개라고 2명 이상이 개입됐으니까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는 매수 의뢰를 받은 비개업공개사에게만 책임이 있다, A에게만 책임이 있다, 둘 다에게 책임이 있다. 답은 둘 다 책임이 있어요.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 의한 중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중개행위에 포함된다. 이게 일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받은 거잖아요. 단독 중개하면 양쪽 다 매수인 매도인을 혼자서 연결시키는 게 양쪽으로부터 다 의뢰받은 거죠. 한쪽으로만 의뢰받았다 하더라도 중개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결론은 이 2명 다 책임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둘 다 하잖아요. 둘 다. 도장 찍는 게 좋은 게 아니죠. 저 회사 처음 들어가니까 막 위에 상사들 도장만 찍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월급 받는 거 보니까 너무 부럽더라고. 나도 빨리 도장만 찍어야지 했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은행 가면 지점장들 없어. 다 자리 비우고 골프 치러 갔다 하더라고. 그래서 너무 부럽더라고. 근데 그 골프 치는 게 다 영업하는 거고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는데 매월 그 실적 해가지고 잘리고 이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좋은 줄만 알았어요. 도장만 찍고 그런 게. 근데 결국 도장 찍어야 돼. 둘 다 이게 A, B 둘 다 도장 찍잖아요. 둘 다. 도장 찍는 건 둘 다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쌍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일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받은 경우에도 중개행위에 해당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중개업입니다. 중개업은 중개를 지급으로 하는 게 중개업입니다. 자,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걸 중개업이라고 하는데, 이때 업이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정인 이모, 고모, 남사친, 여사친한테만 소개하려면 자격증 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왜냐하면 중개는 아무나 해도 되고 그 중개를 지급으로 하는 중개업은 개업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습니다. 특정이라고 하려면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격증 안 따도 된다고요. 이모 고모한테만 중개하려면. 그리고 불특정이라 하더라도 우연히 한두 번만 하려면 자격증 안 따고 해도 돼요. 계속 반복적,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따는 이유는 직업으로 하려고 따는 거잖아요.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게 직업이잖아요. 그러면 몇 번 하면 반복이냐?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판례는 8번 하면 반복한 직업이고 7번 하면 직업이 아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받은 보수 금액, 횟수,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상 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3건밖에 안 했다 하더라도 한 건당 1,000만 원 받았으면 직업입니다. 1년에 3건 했는데 3천만 원 벌었으면 직업이다. 판례가. 근데 10건 했다 하더라도 한 건에 가령 극단적으로 10,000원씩 받았다면 1년에 10만 원 벌어가지고 그걸 직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반복해야 되는데 반복 안 했다 하더라도 간판을 달았다는 것은 손님 받을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간판 달고 했으면 무자격자가 딱 한 건만 해도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습니다. 간판 안 달고 하면 한두 건 해도 처벌 안 받습니다. 반복적으로 한 게 아니었다면. 중개는 아무나 해도 되고 중개업은 개업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수 유무와 관계없이 중개업에 해당된다. X입니다. 의뢰, 보수, 업 세 가지가 다 들어가야 중개업이라 했어요. 무자격자라도 공짜로 중개해주면 처벌 안 받아요. 돈 안 받으면. 나 돈 안 받았는데요 하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지 않는다고요. 자, 그 다음에 중개업이란 의뢰, 보수, 업 세 가지가 들어가는 게 중개업이다. 이건 중개에 대한 설명이죠. 중개업 X. 우연히 단 한 번 이런 말 들어가면 중개업은 아니다. 직업은 아니다. 업이 직업 줄임말이 업이다. 자, 그 다음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의뢰, 보수, 업 세 가지가 들어가면 중개업이다. 따라서 등록하지 않고 이렇게 중개업을 한 자를 우리는 무등록 중개업자라고 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다. 이 법에 의해서 취득을 해야지 저 법에 의해서 취득하면 안 됩니다. 즉 그게 뭐냐면 외국서 자격증 취득해도 공인중개사 아니라고요. 미국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개업 못합니다.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자격 취득했다면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필리핀 가사도우미 서울에서 100명 도입한다더라고. 200만 원씩 월급 서울시에서 지원해 준대요. 우리나라가 지금 가사도우미 비용이 최고 비싸대 세계적으로. 왜냐하면 외국 사람 못 들어오니까 전부 우리나라 사람만 하니까 비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 사람을 쓸 모양이더라고. 필리핀에서는 지금 엄청나게 학원에 막 승행하고 있대. 지금 한국말 배우려고. 난 한국어 할 수 있어야 돼요. 경쟁 엄청나게 치열하대요. 영어는 잘하더라고. 필리핀은 영어 잘하죠. 아무래도 영어를 쓰는 나라 식민지를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격을 취득하여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X. 우리 뉴스에 나오는 때 공인중개사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자격증 따가지고 현업을 하고 있는 분들을 뉴스에서는 공인중개사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장롱면허 가지고 있으면 그냥 자격증만 따가지고 저도 공인중개사예요. 자격증 따가지고 강의해도 자격증 있으면 공인중개사라고요. 그 공인중개사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순수하게 장롱면허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자격증 따가지고 개업한 사람도 있고,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한 사람도 공인중개사라고요. 미성년자는 자격 취득할 수 있다. 단 취직은 못한다. 자격은 취득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외국에서 자격증 따도 공인중개사 아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은 우리나라에서 시험 못 본다. X죠. 시험은 볼 수 있죠. 시험 봐가지고 자격증 따면 공인중개사이다. 외국인이라도. 필리핀 분이 우리나라 와서 가사도우미 하다가 자격증 딸 수도 있어요. 전부 다 대학 나온 사람 이런 분들이더라고. 우리나라에 오는 사람들은. 자,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등록을 한 자이고요. 옛날에는 2014년도까지는 개업공개사를 중개업자라고 불렀어요. 중개업자.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 이 뜻이죠. 중개업자. 그 지금도 뉴스에 보면 중개업자, 중개인, 공인중개사 이렇게 주로 많이 나와요. 개업공개사를. 개업공개사라고 나오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뉴스에. 그 의미는 개업공개사라고요. 옛날에는 중개업자라고 불렀는데, 중개업자는 업자라고 하면 왠지 부정적 이미지, 뭔가 악덕 사채업자, 청부살해업자, 이런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니까 이제 공신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개업공개사로 바꿨고요. 종류가 3가지가 있어요. 법인, 회사입니다. 법적으로 사람, 회사, 무슨 중개 주식회사가 있고요. 여러분들처럼 자격증 따가지고 개업을 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가 있고요. 부칙개공, 부칙이 부수적인 규칙이라고 했죠. 경과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옛날에 복덕방 하다가 자격증 없이 공인중개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계속 기득권을 가지고 중개업을 하는 사람을 부칙개공 또는 중개인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정식 명칭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 길어서 그 말하기 힘들어서 그냥 부칙개공 하는데 시험에 부칙개공에 대해서는 거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절대로 인구가 늘어날 수는 인원이 늘어날 수는 없고 줄어드는 것밖에 안 되죠. 기득권만을 인정해주고 새로 중개인이 될 수는 없다고요. 어떠한 경우에도 자격증을 따더라도 중개인 부칙개공은 될 수 없죠. 한번 폐업하면 다시 자격증 따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될 수 있지만 부칙개공은 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이 부칙개공, 부칙이라는 말 들어가는 건 시험에 거의 안 나오기는 합니다. 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른바 특수법인 이 4개가 있는데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이 중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만 등록을 하고 나머지 특수법인은 등록 안 하고 자격증도 필요 없습니다. 등록을 한다 하더라도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는 않아요. 특수법인은. 현실적으로 이 특수법인이 중개업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시험에 거의 안 나오고요. 다만 이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을 적용, 암기 프린트 3번 메뉴에 있는데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 말은 특수법인은 자격증 없어도 된다.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자격증 안 따고도 중개업할 수 있는 게 특수법인입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현실적으로는 하고 있지는 않고요. 개업공개사란 이 법에 의해서 등록한 자이고요.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부칙개공은 공인중개사 아니잖아요. 그래서 틀렸다고요.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이 말이 틀렸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증 따가지고 나온 밑에 취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 취직해가지고 상무이사 시켜줄까 나이 많다고 전무이사 시켜줄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실장 할 건데요 이렇게 했어요. 전무이사든 상무이사든 자격증 있으면 소속공인중개사고 자격증 없으면 중개보조원이라고요. 자격증 없는 분들도 전무이사 상무이사 될 수 있죠. 3분의 1 이상만 공인중개사이면 되잖아요. 임원 또는 사원에서. 포함입니다. 포함 제외 이렇게 X로 나왔고요. 포함해서 즉 전무이사든 상무이사든 자격증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고요. 임원도. 여기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사원이란 주식회사 임원 밑에 있는 사원이 아니라 한 명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임원이나 사원이나 같은 사람이라고요.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주식회사 임원 밑에 있는 평사원 대리과장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한 명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입니다. 소속공개사는 보조할 수도 있고 중개 업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중개 업무가 뭔지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국토부 유권해석은 중개 업무란 계약서 작성, 확인설명서 작성, 확인설명이 중개 업무다. 그래서 보조원은 할 수 없고 소속공개사는 할 수 있다. 그리고 당해 업무를 수행했으면 개업공개사와 함께 계약서와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그리고 소속공개사는 인장 등록도 해야 된다. 그리고 고용신고도 해야 되죠. 그냥 마음대로 고용하면 되는 게 아니라 고용신고해야 됩니다. 업무 개시 전에. 자, 그래서 기출문제 시험에 뭐뭐만 뿐 하나여 절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이런 말 나오면 거의 80% 이상은 X입니다. 법인이 회사라고 해서 법적으로 사람, 회사에 취직된 소속공개사만을 말한다. 개인 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개인, 법인 아닌 개인. 법인이 법적으로 사람, 개인은 민법에서는 자연인이라고 하죠. 예, 어쨌든 개인 중개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틀렸고.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아니다. 법인의 사원 임원을 포함한다 했죠.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이다. 예, 법인의 사원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이게 시험에 엄청나게 많이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상무이사든 정무이사든 자격증 있으면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으면 중개보조원에 해당된다. 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중개보조원이라고 합니다. 중개보조원도 고용관계 종료 신고 대상이고요. 중개 업무는 할 수 없고요. 보조원은 채용 상한제가 도입됐습니다. 개공, 소공을 합한 숫자의 5배수를 초과해서는 고용할 수 없습니다. 자격증 없이 취직한 사람이 중개보조원입니다. 중개보조원은 계약서 작성 못합니다.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확인설명 하면 안 됩니다. 중개보조원은 중개업무, 확인설명, 계약서 작성하면 안 됩니다. 확인설명 의무가 있다. X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중개대상물 하겠습니다. 오늘 내드린 문제 미리 풀어보시기 바랍니다.